안녕하세요. 김준혁과 수원 이야기.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벌써 7번째가 네, 됐나요? 네. 이제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듭니다. 눈빛만 봐도 우리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좀 되는 시간입니다. 또 감사합니다. 새해 잘 보내셨죠? 예, 뭐 잘 보내고 있고요. 네. 또 좀 뭐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네. 열심히 공부도 좀 하고 있고 네. 책 쓰느냐고 좀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쓰시는지. 제가 이제 그 교육계 종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교육 전문가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국가의 어떤 교육 문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그 뭐 수원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저는 뭐 그 자녀 교육이 기본적으로 그 인성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지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양을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영어 수학 잘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저 뭐 영어 수학 정말 못했어요. 예, 저 학력고사 때 네. 40점 만점 중에 네. 영어 40점, 수학 40점 할 때 8점 맞았나 수학? 예, 제가 아주 그냥 그때 제가 한 2개 더 맞았었으면 고대 갔을 텐데. 맨날 지금 농담삼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거의 다 만점이셨죠. 예, 맞았었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네. 역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중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갖고 교육을 시켰던 분들 이야기를 좀 쓰고 있어요. 책 제목은 좀 아직 정확히 못 잡았는데 네. 한 대략 한 30여 분 정도 그 이제 뭐 퇴계 이황 선생님도 아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아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주로 이제 그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려고 해요. 근데 참 제가 이번에 그 책 준비하면서 보니까 역시 조선시대는 남자 중심 사회였어요. 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참 그 자료를 발굴하는데 어려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한 5년 전쯤 됐나 그때 경기도 여성사 관련된 책을 좀 정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제 컴퓨터에 그때 제가 정리했던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지난주부터 다시 펼쳐서 보면서 요걸 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특히나 이제 정조 전공자인데 네. 그 해경궁 씨가 정조를 교육시켰던 방법이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책 제목을 해경궁 홍씨는 정조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렇게 할까도 고민 중이고, 근데 해경궁 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어머니들, 네. 평민의 어머니들 중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 많이 있고요. 네. 그런 책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 기대됩니다. 저도 그 우리 아들 둘을 키웠지만 키우고 나니까 또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 당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3월에 나옵니다, 책. 와,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꼭. 2월에 뭐 열심히 딱 써서 빨리 해갖고 3월에 이제 개학할 때 딱 나와서 우리 학부모님들 제 책을 좀 읽으시면 이렇게 옛 선조들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만들었구나. 네,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 제가 대학 교수로서 이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뭐 네. 2020년에는 이제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리더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야기를 네. 했었고 그게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추천 도서가 돼가지고 와.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4권 추천하셨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권이 됐죠. 그래서 와. 뭐 방송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 이번에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책들 네네. 뭐 올 10월에는 이제 역사 속에서 네. 이제 우리 민초들의 한거의 이야기 지금 쭉 연재하고 있는데 한거의 역사라고 네. 한 10월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을까 와. 싶습니다. 아니 정말 바쁘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짬짬이 또 책까지 이렇게 쓰시다 보면 도대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작년 12월부터 이제 한 방울도 안 먹어요 정말. 아, 그러세요? 그래서 술 마시면은 네, 시간이 없어요. 그쵸. 옛날에 다산 선생님이 왜 자식들한테 술 먹지 마라 그런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 그래서 술 마시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 다산 선생님이 하셨는데 네. 그 말을 이제 57세가 돼서 깨달았다는 게 아, 그래서 술까지 끊으시고 지금 글을 쓰시고 계시는. 아니 그렇게 해야지. 네.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네, 살아가는 시간이. 아, 네. 김준혁 교수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책도 하여튼 오늘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참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그죠? 예. 아니 너무 좋습니다. 또 어머님들이 또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나 생각하다가 원래 우리가 동리이야기부터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우리 김진혁 교수님과 좀 색다른 게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동리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제 수원이란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네. 이런 걸 갖다가 좀 뭐 시리즈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뭐 네. 시간 될 때마다 이 도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도시예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수원의 세계 문화유산이 수원 화성이 있지만 유엔이 정한 세계유산이 또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우저수지라고 불리는 충만제도 있고 네, 또 뭐 옛날엔 저희 어려서는 뭐 조기정 빵죽 이렇게 불렀는데 네. 그게 이제 만석거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유엔 농업기구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수원에는 세 개의 어떤 세계유산이 있고 또 수원 화성을 축성했던 보고서인 화성성역의궤 또 해경궁공시 회갑진찬연이 화성행궁 봉수당 앞에서 개최가 됐는데 이걸 기록했던 원행을묘 정리의궤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화성행궁 앞에서 매일같이 무예 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예 그쵸. 24기. 네. 무예 24기를 이제 정조 때 만들어낸 무예인데 1790년에 무예 도보통지라고 하는 이제 무예서를 편찬을 했는데 이 안에 나오는 이제 무예를 지금 우리가 재현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무예서는 또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돼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수원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능행차 이제 네. 화성 행차와 관련해서 그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은 뭐 기본적으로 유네스코에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화유산, 무형유산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수원은 대단한 것이죠. 근데 사실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네. 역사 속에서 수원은 굉장히 가고 싶었던 도시. 네. 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네. 수원의 수령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당대 그 조정 안에서 최고의 그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권력 다툼 같은 거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수원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그쵸. 국방의 요지이기도 하고 또 물산의 요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은 아주 이전부터 도시 위상이 좀 달랐고요. 네. 조선시대 때도 이제 뭐 당연히 큰 도시 하면 이제 한양 또 평양 뭐 이렇게 큰 도시가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 수원 같은 경우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거의 버금갈 정도의 도시 위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더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여자들 기록이 많지 않았다. 네. 남성 중심 사회였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은 제가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자들은 첩도 막 여럿 거느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말도 안 되고 또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되죠. 네. 조선시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혼을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혼을 남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혼의 어떤 사유 중에 하나가 다 여성들한테 있는 거예요. 네. 아기를 낳지 못한다던가 네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봉양을 제대로 못한다던가 아니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봉양 제대로 못하는 거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내쫓고 싶으면은 너 봉양 못했어 너 나가 뭐 그러면서 이제 이혼하게 만들고 막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남성 중심 사회인데 이것이 이제 변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글쎄 딱 이것이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공존하고 혹은 여성이 우대받았던 매우 특별한 사건이 수원에서 있었어요. 어떤 그게 바로 사건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네. 해경궁 홍씨의 회갑 진차년 당일의 네. 모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해경궁 씨하고 여자 친척들이 이제 수원에 오는 과정부터가 흥미로워요. 네. 창덕궁에서 해경궁 씨하고 정조가 살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창덕궁에서 여기 올 때 뭐 차를 타고 그쵸. 오면 그렇게 막 불편하지 않잖아요. 흔들거리지 않으니까. 그쵸. 네. 근데 예전에 수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해경궁 씨가 가마 타고 오셨겠죠. 가마 타고 왔겠죠. 네. 그럼 가마가 그 균형이 잡혔을까요? 흔들거렸을까요? 흔들거려야죠. 엄청 흔들렸죠. 그럼 멀미할까 안 할까? 멀미를 해야겠죠. 멀미 엄청 하죠. 네. 예전에 가마 타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멀미를 합니다. 그 심해서 해경궁 씨는 더군다나 이틀을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조실록 보게 되면 창덕궁 후원에서 가마 타기 연습을 한 달 가까이 해요. 적응 훈련을 하는 네. 거죠 이게. 그래서 정조 여동생 2명 같이 네. 내려왔죠. 청선군주, 청영군주. 그래서 이제 같이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난 내용들인데, 근데 그때 해경궁 씨가 정조한테 건의를 해서 자신의 친척들을 같이 회갑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네. 우리 보통 옛날에는 이제 그쵸. 회갑잔치 가족이 다 오죠. 예, 가족이 다 친척. 오죠. 네네. 오죠. 네네. 해경궁 씨도 자기 여동생도 있었을 테고 그렇죠. 친여동생도 있었을 테고 사촌 여동생도 있었을 테고 자기 오빠 부인들 우리가 그 올케라고 하나? 네, 올케라고 합니다. 올케라고 네. 하죠. 그죠? 올케도 있고 네. 자기 그 남동생 부인도 있잖아요. 네. 그죠? 신우라고 하나? 올케. 올케. 거기도 거기다 올케. 올케. 뭐 네. 하여튼 올케 신우 뭐 네. 잔뜩 있으니까 네. 거기다 자기 고모들도 있고 네. 이모들도 있고 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해경궁 씨의 이제 고모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일본에서 고구마 갖고 왔던 조엄이라고 하는 분의 부인이에요. 그때가 이제 근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수원에 내려오세요. 근데 해경궁 씨의 여자 친척들이 이제 수원에 올 때 8일 동안 같이 계셨는데 그때 이분들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조정에서 출장비를 받아서 내려와요. 왜 출장비를 왜 받을까? 가마 이분- 인력 써야 되고 이래서 그렇지, 거죠. 그렇지 맞죠. 네. 가마꾼들 다 네네.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마꾼들 또 밥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가마꾼들에 대한 출장비는 따로 또 책정을 했어요. 와. 그 여자 친척들에 대해서 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옷도 새로 해 입어야 되고 그렇죠. 뭐 화장도 품위 좀 해야 유지비네요. 되고 그렇죠. 품위 유지비. 딩동댕. 품위 유지비. 네. 그 품위 유지비의 위상을 누가 같이 했냐? 정승하고 같이 했어요. 와. 그래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이 수원에 내려올 때 출장비가 하루에 25냥씩이었어요. 25냥씩. 25냥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당시 집 한 채 값이 초가집 작은 한 채 값이 20냥 정도 했거든요. 네. 물론 아주 작은 집들이지. 그러겠죠. 네. 그리고 지금 집값이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폭등을 했지 70년대만 하더라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노력하면 집 살 수 있는 뭐 그런 정도 아주 작은 집들이긴 하지만은 네. 지금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남기는 비정상적 투기 현상이 생겼는데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 어쨌든 집 한 채 값이 한 20냥 정도 작은 집인데
그런 비용을 갖다가 이제 출장비로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어마어마하네요. 건데 네. 해경궁 씨 여자 친척들한테 그런 비용을 줬어요. 원행을묘 정리기에 나와 있죠. 여성을 기본적으로 우대해 주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네. 이제 자 수원에 내려왔어요. 수원에 내려왔는데 해경궁 씨 회갑 진짜 당일날 공연을 하잖아요. 네. 우리 뭐 이제 회감년 하죠. 회갑년 할 때 네. 7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와. 네, 7번의 공연이 뭐 이제 뭐 수연장이라는 공연도 있었고 선유락이라는 공연도 있었고 뭐 헌선도라고 하는 공연도 있었고 아발이라는 공연도 있었고 뭐 여러 공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연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제가 또 네. 이야기할 건데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해경궁 씨의 왔던 여자 친척들이 어디 앉아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지금 이제 우리가 능행차 뭐 하고 해경궁 씨 회갑 진차년 뭐 이렇게 재연 행사하고 하는데 그 이제 해경궁 씨가 무대 정중앙에 있고 네. 양옆으로다가 이제 한쪽으로는 남성들이 앉아 있고 한쪽으로는 여성들이 앉아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자체가 재연하려면 제대로 재연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해경궁 씨의 여자 친척들은 봉수당 안에 해경궁 씨랑 같이 있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정조는 봉수당 바깥에 거기에 월대라고 해서 네. 계단 올라가면 약간의 그 이런 수평적 공간이 있죠. 사람들 다니는 공간. 네. 그 월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각 안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었던 거죠. 이건 조선시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아, 왕이 전각 안에 있지 않고 전각 바깥에 그 이유가 어머니를 받드느냐고. 어머니를 어머니는 받드는. 봉수당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조가 어머니한테 이제 전체 7잔을 올리는 과정에 3잔의 잔을 올리게 되는데 네. 어머니만 거기 있으면은 외롭죠.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정조한테는 다 신하가 되는 사람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렇죠. 해경궁 씨도 따지고 보면 정조의 신하죠, 신하뻘에 아래죠. 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나머지 그 정조한테 물론 이제 다 인척이 되긴 그렇죠. 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다 신하가 되는 사람들인데 여성들 그것도 여성들이 더 가장 중요한 궁궐에 가장 중요한 정각에 안쪽에. 앉아 있고 임금은 그 아래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상상이 가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안 가는 가죠. 일인데 네. 이런 일을 정조는 당시에 하셨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우대를 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조선시대 이 행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수원에서 이게 개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해경궁 씨 회갑 진차년 할 때 남자 그 고위 관료들 네. 나머지 관료들 남자 친척들 쭉들 있는 자리에서 여성 무용수들이 공연을 했어요. 그 여성 무용수들이 이제 서울에서 17명이 내려오고 네. 수원에서 16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서울에서 다 내려오려고 했는데 정조가 비용 좀 아끼자. 그래서 수원에 있는 그 관기들 네. 조금 한번 훈련시키면 된다. 그래서 해경궁 씨 회갑 진차년 하기 전에 하루 전날 모여서 연습을. 리허설을 해요. 요즘으로 치면 리허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수원에 있었던 60세 먹은 이제 기생 한 명이 네. 너무 소리를 잘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있는 그 저 궁궐 안에 있는 그 궁녀들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체 호령이라고 해서 순서를 진행하는 일종의 사회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호령도 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하루 사이에 서울에서 왔던 그 궁녀들이 수원에 있는 기녀들을 되게 우습게 그렇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겠죠. 우습게 생각하면서 저것들이 이러고 왔는데 뭐 보니까 수준이 자기들보다 더 센 거야.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네. 놀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네. 합동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실에 그 관습 같은 게 있어요. 네. 공연에 네. 행사에 이제 왕이 보통 이제 정승판서들 고위 관료들하고 잔치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그 뭐 고위 관료들하고 저녁 식사하거나 뭐 술자리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렇죠. 예, 네. 관저에서 그런 일들도
있겠고 뭐 딴 데서도 있겠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영부인도 네. 이제 뭐 재벌 부인들을 만난다거나 뭐 문화예술인들 네. 만난다거나 고위 관료들 부인을 만난다거나 그런 거 다 하잖아요. 네. 조선시대 똑같았던 거예요. 국왕이 고위 관료들 만나서 하는 잔치는 우리가 바깥 외자, 네. 외연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자들 왕비가 고위 관료들 부인들하고 혹은 뭐 공주, 옹주, 네. 또 궁녀들, 네. 또 관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잔치를 내연. 내연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철칙이 뭐냐면 외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네. 막 그 왕하고 고위 관료들하고 잔치하는데 막 궁녀들이 나와서 춤추고 막, 네네. 막 시중 들고 막 네네. 이러는 거 보죠. 다 거짓말이에요. 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춤추는 그거는 장하건 소속의 10살 미만의 어린 무동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 장하건에서 남자아이들을 그 훈련을 시킵니다. 네. 우리 저 종묘대제, 사직대제 네네. 이런데 다 이 친구들이 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 예, 여자들이 가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 의례를 위해서 어린 무동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 무동들이 이제 10살이 지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을 무예를 가르쳐 가지고 아. 왕의 호위 무사로 키우는 게 그게 조선시대의 이제 관례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재미 되게 없겠지. 네. 그저 당시 고위 관료들도 아이 그 예쁜 여성들 나와서 춤추고 하면 좋았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술 시중은 누가 하느냐? 네. 궁녀가 하느냐? 내시가 하는 거예요, 내시가. 어. 예. 더럽게 재미없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뭐 흥을 돋구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임금과 네. 신하들의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왕비잔치는 당연히 궁녀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궁녀들이 하죠. 여자들끼리 잔치하는 네네. 거니까. 그건 그래서 상관없군요. 그럼요. 그 음악을 하려면 이제 악공들이 연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악공들은 장막 바깥에서 어. 절대 이 여인들을 볼 수 없게 혹은 맹인 악공들, 아. 장님들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에게 구분이 철저했어요. 네. 근데 이것이 파괴된 게 바로 수원에서 네. 그때 해경공 쇠갑 진찬연에서 남자들이 앉아 있고 여성들이 춤을 추고 또 수원에 서울에서 악공들 안 데리고 왔어요. 장학원 악공들 돈 들어가니까 수원에 있는 장룡영 외영의 군악대 요즘으로 치면 네. 그 장룡영 외영 군악대를 이제 연주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궁중 정제 음악 다 다 연주한 나오는 거예요. 거죠. 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남과 여가 화합돼서 동등한 위치도 아니고 여성들을 더 우대해주고 이런 특별한 일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나비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처음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처음 시작하기가 정조가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으로 이 수원에서 이런 일을 감행을 한 겁니다. 한양에서 감히 할 수가 없었던 일을 수원에서 하게 된 거죠. 전 이것이 수원이 갖고 있는 놀라운 정체성이다. 네. 저는 그래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이 네. 참으로 우대받는 도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네, 여기. 여성문화센터 네, 휴인데 이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남성들 중심인 것처럼 보여왔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그 뒤에서 다 역할을 해준 거 아닙니까? 뒷바라지 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왕건이 이제 드디어 궁예를 물리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만들 때 갑옷을 누가 입혀줬어요? 첫 번째 아내였던 유씨 부인이 입혀줬죠. 네. 태조 이성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뭐 이방원 같은 경우도 그 원경왕후가 이제 갑옷 다 입혀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서 결단을 내리게 해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 또 뭐 사실 기본적으로 자식 교육은 다 옛날에 다 엄마들이? 여성들이 다 해왔던 거예요. 어머니의 힘이 되게 큰 겁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엄청난 에너지 또 생각들, 의지들, 판단력 이런 것들을 이제 수원이라는 도시가 지금의 이야기했던 이 역사 속에 특별한 의미들을 담아서 여성이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여성 친화적 도시가 아니라 네. 여성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도시. 그럼 남성들도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맞아요. 예. 어, 하나 또 되게 재미난 예가 또 있어요. 네. 그 요즘 이제 정치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합니다. 네. 너무나 분열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이런 분열주의를 극복하지 않는 한 미래로 나아가기가 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특정 세력들의 어떤 권력이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죠. 물론 이제 나중에 시민의 힘으로 네. 다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역지사지 네. 생각해서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또 상대방 입장에서도 또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좀 화합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정조시대 때 네. 탕평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죠. 근데 탕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위적으로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풀어주고 당신들이 스스로 잘 탕평하시오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뭔가 이제 제도의 틀 같은 것도 존재해야만이 약간의 좀 강압성보다는 이제 좀 더 이렇게 가게 만드는 네. 그런 이제 규범 같은 건 좀 그렇죠.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조가 이제 그 즉위하면서 계속 탕평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죠. 네. 영조가 오죽했으면 탕평채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었겠습니까? 탕평채가 맛 별로 없거든요. 네. 그거 뭐 혹시 드셔보셨나요? 탕평채? 네, 네. 예. 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을 네, 먹으면서 그냥- 서로 뭘 네. 하재하기는 좀 더 그 당시에 맛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까?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좀 불고기 같은 거 좀 먹여주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탕평 불고기 이런 거. 옛날에 국물 떠먹는 불고기 맛있잖아요. 개발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아 이거 괜찮겠네. 탕평 네, 불고기. 네. 근데 정조는 이제 이 수원이라는 도시를 뭐 제가 전에 한번 상황의 도시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수도로 만들려고 했고 이 속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조가 이 안에 노론의 영수, 네. 소론의 영수, 남인의 영수 이 영수들이 다 화성 안에 살기를 바랬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으라고 살았고.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린다고 다 따른 건 아니고 그렇죠. 또 뭐 아유 전화 알겠습니다 하고 살짝 주소만 넘겨놓고 서울에 있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그죠? 그랬을까요? 그럼요. 임금이 말인데. 지금도 뭐 국회의원들 저 지역구에다 집 뭐 주소만 두고 서울 사는 사람들 태반인데 뭐 거의 다인데 지방에 있는 국회는 다 그러거든요. 예. 아니 그때는 워낙 왕권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네. 뭐 관료들이 왕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그랬을까요? 안 해요. 아, 옛날에 영조가 네. 이제 왕이 됐을 때 영조가 이제 20몇 살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한 정치 뭐 30년 더 했죠. 한 40년 가까이 하고 재위를 한 52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왕이 20대 때 왕이 됐다 하더라도 왕 노릇 한 30년 했다. 그럼 이제 50대 중반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이도 그때는 많은 거고 그렇죠. 또 정치 30년 정조가 52년 왕했는데 네. 40년 넘게 왕하면 자기보다 정치도 오래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이도 짱이고 짬밥도 짱이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 막 통제하려고 하고 이렇게 탁 뭐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정치하려고 하면 젊은 신하들 네. 20대 신하들이 임금한테 이야기합니다. 전하 옛날에 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셨는지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 아버지들이 전하 왕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 돌아가셨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 못 하세요? 실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영조실록에 있어요. 정말요?
신하들이 얼마나 왕 우습게 여기는지 알겠죠. 네. 왕이 엄청 권력 대단한 것 네, 같지만 네. 그 젊은 우리가 20대 드라마만 너무 열심히 봤나 봐요. 이 떼까마치들이 네. 정말 떼까마치인데 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을 관료의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를 이야기할 때 네. 중앙 집권적 관료제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왕이 중심인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관료들 사회야. 그래서 관료들이 왕을 무서워하는 척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척. 그러면서 그 실제 뭐 사약받고 죽고 하는 건 관료들끼리 다툼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건 진짜. 그럼 뭐 왕이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왕이 이제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경공시 회갑진천년 때 와서 실제로 진짜 사는지 네. 다닌 거야. 최재공 선생은 남인의 영수인데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진짜로. 네. 원래 최재공 선생 집이 고향은 이제 충남 청양이고 네. 올라와서 사는 데가 저 번동. 번동? 예, 그 저 왕십리 옆에. 아. 예, 번동. 네. 그래서 그 번동이란 이름이 이제 거기에 그 바위가 큰 작은 산이 번암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공 선생이 번암이야, 번암 호가. 그래서 네. 그 번동 같이 거기 살았거든. 네. 거기 살다가 이제 직접 수원으로. 받으면은 이제 그 궁궐 옆에 네. 이제 전세를 얻는 거예요. 옛날엔 다 월세였거든. 아. 예. 그래서 월세 얻어서 이제 사는 거죠. 사는데 수원으로 아예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정조가 당시 이제 최재공 선생 집 이름도 지어줬어요. 네. 채로정이라고. 네. 채가 그 채씨 집안인데 그걸 쓰지 않고 채소할 때 채. 그리고 네. 이슬을 놓자. 채로정. 그이 채소에 아침 이슬이 묻어 있는 그런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그래서 네네. 맑게 해서 건강 오래오래 채소 많이 먹고 건강해져라. 근데 뭐 채씨 집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론의 영수였던 김종수 집도 이제 찾아갔던 거고. 근데 이제 소론의 영수가 당시 신대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 사람이 진짜 이사 왔는지 궁금했는데 이 사람 집이 오늘로 치면은 화서문 앞에 네. 그러니까 화서문 쪽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네. 거기에 이제 수원시가 한옥으로 지어놓은 공간이 있어요. 네.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거기 뭐 카페도 있고 뭐 이런 공간인데 제가 볼 땐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이마필기라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되면 네. 대략 그쯤에 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조가 그 이제 요거는 수원에서 마지막 전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날 네. 여기서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아. 불꽃놀이하고 지뢰 실험하고 뭐 활쏘기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그 하루 전날 이제 저녁 때 가봤어요. 예, 이렇게 쭉 돌아다닌 거야. 네. 다녔는데 신대원 집에 갔더니 자하신이 아들이 자하신위라고 있어요. 네. 이 신위가 이제 그 추사 김정희한테는 나이가 좀 위고 뭐 스승이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추사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줬던 매우 뛰어난 인물이에요. 네. 이 신이라는 인물이 뭐 이제 신이는 그림도 잘 그렸고 글씨도 매우 뛰어났지만 어떤 그 실학자로서의 역할도 했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예술계에서는 자신의 위상은 굉장히 대단하죠. 독보적이죠. 이제 신이가 이제 과거 시험 준비하느라고 연락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온 거야. 네. 갑자기. 그래가지고 임금이 왔다니 얼마나 부들부들 떨렸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고개를 받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임금이 야, 이 집이 신대연의 집 맞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언제 이사 왔냐? 그랬더니 언제 이사 왔다. 너는 누구냐? 예, 아들입니다. 얼굴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굴 딱 들었더니 이거 인물이 훤한 거야. 그냥 막 초롱초롱하고 네. 그래서 공부 좀 하냐? 뭐 이제 이런 걸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조가 너한테 너 오늘 특별 선물 주마. 내일 우리가 그 불꽃놀이 하는데
내 옆에 와서 같이 참관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면 얘 내일 데리고 와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지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자신이가 임금 옆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네. 낭남원 앞에서 하는 불꽃놀이 이런 걸 이제 같이 관람했던 게 이유원이라고 하는 분, 고종 때 영의정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정조가 이제 노론의 영수, 소론의 영수, 남인의 영수들을 다 이곳으로 모아서 서로 간에 이제 함께. 자주 보게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주 보면은 쌈이 안 나. 쌈이 처음엔 좀 으르렁으르렁 되기도 하고 네. 약간 좀 뭐 요즘 표현으로 거치게 하면 쌩까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주 보면 이제 친밀감이 생겨가지고 네. 서로 간에 대화도 나누게 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혹은 이 당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구나. 서로 나라를 위해서 좀 연대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조금 더 내려놓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정조의 생각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깝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거 화성 안에서 가깝게 하고 화성에 또 고위 영수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네. 곳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만 살겠습니까? 그 그렇죠. 사람들과 협력하는 나머지 고위 관료들도 들어올 거고 그러면 이 도시가 전국의 가장 위상이 높은 도시, 또 탕평의 도시, 화합의 도시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저는 수원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정말 저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준 재주야. 아,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소설처럼 그냥 머리에 너무 그냥 와닿았어요. 예, 아니 뭐 헤어지기 이렇게 또 싫은 시간을 잘 들어주시니까 고맙네요. 아니 예.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는 너무 행복하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행복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조대왕의 그 마음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와닿는 것 같아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수원은 문화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예술의 도시. 정말 예술인들이 정말 많이 산 이유가 그 정조 시대부터 이루어진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예, 뭐 막 그럼요.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네네. 아니라 역사 속에서 흘러 내려오는 거죠. 네. 그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흐름을 우리가 얼마나 다시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끌어내느냐 이건 또 우리의 몫이기도 한 겁니다. 네, 저희들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새해도 됐는데 저 힘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토끼의 해잖아요. 네, 흑토끼라고 예. 합니다. 하여튼 뭐 흑자가 들어가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 글쎄요. 뭐 하여튼 흑토끼는 더 강인할 수 있겠죠. 네. 백토끼보다야. 네. 또 토끼는 이제 껑충껑충 뛰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과 행복이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더 이렇게 좋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로라 윤영옥이었습니다. 예, 전 김준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